우민영이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것은 사랑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다. 장만호는 과묵했고 성실해 보였으며 무엇보다 부모와 누이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그 말은 그 당시 민영에게 안정처럼 들렸다. 시어머니 박봉자는 말수가 적은 민영을 얌전하다고 평했고 누이장 수미는 형식적인 미소로 동서를 맞이했다. 그 모든 것이 균열 없는 표면이었다는 것을 민영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결혼 이후 민영은 시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다. 명절과 기념일에만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다. 그 정도라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혼 2년차가 되던 해 장만호에게 해외 출장 기회가 생겼다. 6개월 일하는 긴 기간이었다. 만호는 출국 전날 민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잠시만 참아줘, 금방 다녀올게. 그 말은 약속처럼 들렸지만 책임은 아니었다. 만호가 떠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박봉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혼자 있지 말고 집으로 와서 지내라며 며느리를 위한 배려 인척했다. 수민도 옆에서 거들었다. 어차피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민영은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은 불효처럼 느껴졌고 이미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국 짐을 싸서 시댁으로 들어갔다. 그날 이민영의 시간이 무너지는 시작이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다. 봉자는 아침밥을 차려주었고 수미는 회사에 다녀온다며 무심하게 인사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말의 톤이 바뀌었다. 며느리는 원래 이 집 사람이야 라는 말이 반복되었고 집안일은 당연히 민영의 몫이 되었다.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아침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다. 낮에는 장보기를 했고 저녁에는 봉자의 잔소리를 들었다. 수미는 퇴근 후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쥔 채 민영에게 맥주를 가져오라 명령했다. 술이 문제였다. 봉자와 수미는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 다음엔 소주 한 병이었지만 점점 양이 늘었다. 술이 들어가면 말이 거칠어졌고 과거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내가 우리 집에 얼마나 해준 게 있냐는 말이 칼처럼 날아왔다. 민영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기름이었다. 봉자의 손이 날아온 것은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아무 이유도 없었다. 그저 눈에 거슬렸다는 이유였다. 민영은 그날 응급실에 가지 않았다. 다음 날 혼자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는 멍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가정폭력이에요? 라는 말에 민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진단서를 발급받아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 후로도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술에 취한 수민이 머리채를 잡았고 봉자는 그 모습을 말리지 않았다. 민영은 매번 병원을 찾았고 진단서를 모았다. 날짜와 상황을 메모했다. 눈물은 그때부터 사치였다. 6개월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길었다. 민영은 사람이 아니었다. 집안의 물건처럼 취급되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민영은 조용히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맞을 때는 소리를 내지 않았고 욕을 들을 때는 표정을 지웠다. 대신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갔다. 이 모든 것을 기억했고 증거로 남겼다. 언젠가를 위해서. 마침내 만호가 돌아오는 날이 왔다. 민영은 그날 아침 거울을 보았다. 얼굴은 말라 있었고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공항에서 만난 만호는 민영을 안았지만 그 포옹은 공허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민영은 모든 것을 말했다. 봉자와 수민의 행동 폭력 술 진단서까지. 만호는 한참을 듣다가 말했다.
그래도 엄마잖아, 누나잖아. 내가 조금만 이해하면 되지 않겠어. 그 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민영은 그날 밤 짐을 쌌다. 시댁을 나오면서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집 문을 나서는 순간 민영은 처음으로 숨을 깊게 쉬었다. 그러나 그 숨은 해방이 아니었다. 전쟁의 시작이었다. 민영은 원래 살던 아파트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6개월 동안 사람의 온기가 없던 공간은 낯설었다. 짐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비로소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참고 붙들어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풀려나오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민영은 울지 않았다. 울면 다시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하진영에게 전화가 왔다. 진영은 민영의 목소리만 듣고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야? 라는 짧은 질문에 민영은 처음으로 그동안의 일을 모두 쏟아냈다. 말은 중간중간 끊겼지만 진영은 재촉하지 않았다. 진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이혼이야. 그리고 가만두면 안 돼. 며칠 후 민영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민영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영은 준비해온 서류를 하나씩 내밀었다. 병원 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 날짜가 적힌 메모들. 김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에 민영은 처음으로 확신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혼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날부터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처음엔 만호였다. 받지 않자 문자가 왔다.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는 말 뒤에는 항상 체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다. 민영은 그 문자들을 읽고 지우지 않았다.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김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박봉자였다. 옆에는 장수민이 서 있었다. 민영은 문을 열지 않았다. 문 너머로 봉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문 열어라 며느리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수민은 한 발 더 나아가 소리를 질렀다. 내가 우리 집을 어디까지 망쳐놓을 생각이야. 민영은 휴대폰으로 녹음을 켰다.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차가웠다. 봉자는 문을 두드리며 말을 쏟아냈다. 맞은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며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는 거라며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수미는 비웃듯 말했다. 누가 너 같은 여자 믿어줄 것 같아. 그날 경찰이 왔다. 김 변호사의 조언대로 민영은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두었고 그 사실은 효력을 발휘했다. 봉자와 수민은 경고를 받고 돌아갔다. 계단을 내려가며 수민이 던진 말이 마지막으로 들렸다.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간다는 말은 곧바로 현실이 되었다. 봉자는 민영의 친정에 전화를 걸었다. 며느리가 미쳤다. 집안을 파탄낸다는 말을 퍼뜨렸다. 친정 어머니는 울며 전화를 걸어왔다. 정말 그렇게 맞고 살았냐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민영은 그제야 울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었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장만호는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에는 가정사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말이 담겨 있었다. 민영은 답하지 않았다. 이제 말로 설명할 단계는 지났다. 김 변호사는 접근금지 가처분과 함께 폭력에 대한 형사고소도 병행했다. 봉자와 수미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장씨 집안의 체면을 중요시하던 봉자는 처음으로 당황했다. 며느리가 맞고 살았다는 이야기 진단서가 여러 개라는 사실은 이웃들 사이에 파문을 일으켰다. 수민의 회사에도 이야기가 흘러들어갔다.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조사 내용은
인사팀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만호는 그제야 민영을 찾아왔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잘해보자 라는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민영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그때도 지금도 나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만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법원 복도에서 봉자와 수민을 마주쳤다. 봉자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수민은 선글라스를 쓴 채 민영을 노려봤다. 봉자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며느리 잘못 가르친 죄인이라며 용서해달라고 소리쳤다. 그 연기는 완벽했다. 그러나 민영은 알고 있었다. 그 눈에는 눈물이 없다는 것을. 판사 앞에서는 태도가 달라졌다. 봉자는 폭력을 부인했고 수민은 술김에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단서는 여러 장이었고 날짜는 6개월 내내 이어져 있었다. 녹음 파일 속 목소리는 분명했다. 판사는 봉자에게 물었다. 이 목소리가 본인 맞습니까? 봉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법정에서 민영은 담담했다. 판사의 질문에 차분히 답했고 증거는 명확했다. 판결문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장만호 측에 있다는 내용이 적혔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결정되었다. 봉자와 수민에 대한 형사사건도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다. 완전한 처벌은 아니었지만 사회적 낙인은 분명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민영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복수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그러나 그 평범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었다. 진영은 민영을 끌어안고 말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민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기다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이혼이 확정된 후 민영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해도 된다는 사실에 몸이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전화벨이 울려도 심장이 먼저 떨리지 않았다. 그 자유는 처음엔 낯설었고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웠다. 진영은 그런 민영을 가만두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여권을 내밀며 말했다. 크루즈 여행 가자. 아무도 없는 바다로. 민영은 웃었다. 웃음은 오랜만이었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떠난다는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다. 출항하는 날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다. 배가 항구를 떠날 때 민영은 난간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과거가 있었지만 미련은 없었다. 진영은 옆에서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끝이네. 민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시작이야. 크루즈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아침에는 햇빛이 바다 위에 부서졌고 저녁에는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덮었다. 민영은 그 풍경을 눈에 담았다.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는 순간들이었다. 밤이 되면 갑판에 나가 바람을 맞았다.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다. 어느 밤 민영은 혼자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다. 박봉자와 장수민, 장만호. 그 이름들은 이제 더 이상 심장을 찌르지 않았다. 그들은 민영의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었다. 그 사실이 복수보다 더 큰 승리라는 것을 민영은 알고 있었다. 진영은 말했다. 너 진짜 강해졌어. 민영은 대답했다. 아니, 원래 강했어.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야.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증명은 이미 끝났다. 법정에서도 삶에서도. 여행의 마지막 날 아침 민영은 일출을 보았다.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자 세상이 조용히 밝아졌다. 그 빛 속에서 민영은 자기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우민영.
그 이름은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다. 그저 자기 자신이었다. 배가 다시 항구로 돌아올 때 민영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어디로 가든 어떻게 살든 선택은 자기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진영과 함께 웃으며 내리는 그 순간 민영은 알았다. 자신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바다는 뒤에 남았지만 그 자유는 사라지지 않았다. 민영은 앞으로 걸어갔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해피엔딩은 박수 속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스스로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 있었다.